60세 이상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네네. 1년 만에 2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돈을 번 사람이에요. 가격이 안 오를 거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수익을 내신 분들 중심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네.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 계속 나온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광선의 복덕방 대표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자본시장, 자산시장 흐름을 보면 중국은 뭐 아마 부동산 뒤처리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 외의 모든 국가들, 미국,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 그리고 일본도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를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의 거의 염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돌파했고, 네.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은 중국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른 쪽에서 고점이 먼저 나온 거죠. 자산시장 고점이 주식은 안 나오지만은 부동산에서 한번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주식과 기업 자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산 배분이 돼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에 일방적으로 몰빵이 돼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인지, 그러면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노후나 이런 것들 모두가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절대 할 수 없다. 또 그렇죠. 이렇게도 보여져가지고 그렇죠.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요. 네.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현황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너무 높아요. 네. 보통 한 7, 80%라고 하던데. 심지어 이렇게 자산 여력이 큰 50대 이상, 60대 이상으로 가면요. 81% 60대가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84%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금융자산 비중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한국의 주식시장이 왜 안 가냐, 네, 뭐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저는 여기에서도 본질적인 이유가 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네. 미국에 가서 투자자들 만나서 저 유명한 투자자들 많이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투자자들한테 막 어떤 주식 사야 된다, 제가 커버하는 주식 홍보하면 말하면 한국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국 사람도 안 사는 주식을 자기가 왜 사냐요. 너네 가계를 투자 비중을 봐라. 맨날 부동산 사고 하고 한국 주식은 그렇게 비중이 낮은데 왜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사라는 거예요.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니네도 안 사는 거 왜 우리한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네, 한국의 가계 자산 중에서 심지어 주식 비중이라든지 금융자산 비중은 10% 네. 내외고요. 나머지는 다 부동산에 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게 그동안 유동성이 폭발했는데 네. 그게 이러한 어떤 자산 시장 중에서 부동산에 또 집중되고 네. 부동산 진짜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돈이 묶여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뭐 다른 금융시장 시장도 네.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주식은 뭐 요즘에 신용장고대출이 뭐 20조라고 해도 그래도 20조인 거예요. 그러면 2,000조가 넘는 시장에서 20조는 1%입니다. 네. 부채 비율이. 네. 그렇게 따져보면 물론 이제 담보대출도 있으니까 좀 더 크긴 하겠죠. 네. 네. 그럼에도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빌려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거의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정도 수준만 빌려줘요. 정말 회수를 못하는 경우는 정말 가끔 한번 있는 일인데 작년에 뭐 SG 사태 이때 좀 회수를 못한 것 같고 네. 그게 근데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네. 주식시장.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보면 전세 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종의 그 부채를 못 갚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땡이가 부은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레버리지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 네. 예를 들어 갭 투자,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의 갭 투자 이런 거는 주식 시장으로 환원해서 보면 옵션 선물 파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것도 굉장히 여러 그 자기 한도를 넘어서 수준까지 왜냐하면 네. 과거에 그렇게 해서 버티면 반드시 이겼고 크게 이겼기 때문에 네, 네. 자기가 소위 말해서 그냥 흑수저에서 뭐 10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세게 지르더라고요 부채를. 근데 그거 이면에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야. 그런 맹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 선물이든 옵션이든 굉장히 많이 부채를 일으켜서 사는 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른다는 확정만 있다면. 그렇죠. 네네. 근데 부동산은 그런 맹신이 있다 보니까 네. 최대한 부채를 일으키는 게 일종의 미덕이 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최근에 경매 건수도 증가하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이 뉴스는 사실 자극적이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고 전체 자산 시장을 보면요. 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는 부채 비율이 낮아요. 아, 나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이게 네. 핵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65세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 기준으로 81%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부동산 부채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아요. 아유 뭐 되게 안정적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네. 이거는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빠져서 네. 예를 들어서 빚더미에 다 뛰어앉을 거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네. 빠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레버리지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가계 부채가 GDP의 100%가 넘어가고 있다. 뭐 네네네. 1,800조 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절대 수치잖아요. 네네. 그렇죠. 상대 수치가 중요해요. 그걸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부동산만 비교해 보면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세대는 부채율이 낮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반면에 젊은 세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같은 경우에 부동산 비중이 57%인데 네. 근데 부채 비율이 24%예요. 상대적으로 높죠. 네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자산 시장의 큰 축이에요. 네. 뭐냐면 저는 주식 시장이 잘 되려면요. 네. 쉽게 말해서 고령 세대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완전히 뭐 두세 배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산 사이즈가 틀리니까. 저는 이건 가능성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주식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봐요. 네네네.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 대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게 하는 순간.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의 일반적 생각으로 통용되고 거의 확신같이 변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잉여 부동산들이 매도되고 네. 싼 가격에 매도되고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자산 시장으로 흘러오더라면 완전히 다른 그런 현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이런 기미가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아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가 솔깃한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겠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파는 거니까 쉽게 네. 말해서. 네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안 좋고 그 자산으로 뭘 하는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의 현황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60세 이상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네네. 1년 만에 2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팔기 시작한 거예요. 아, 거래량이 그러면 향후에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격이 빠지면서. 예. 두 번째는 그분들의 아파트 보유 기간을 보니까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네. 대부분 자산 이득이 이루어졌어요. 2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10년이면 뭐 몇 배 올랐을 테니까.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요 빠지면 팔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네네. 그게 손절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부동산은 손절하지 않습니다. 네. 빠지면 안 팔아요. 네네네.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경매로 나와요. 네네. 그리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누리면 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익절이 많아요. 네네네네. 아 그렇네. 최근에 파는 사람들이 매도물, 서울의 아파트 매도물 물량이 4만 가구에서 거의 8만 가구로 2배 증가했는데요. 네네. 1년 만에. 네. 근데 파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이 돈을 번 사람들은요, 가격에 대해서 약간 비탄력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가 20억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1억 깎아줘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을 그렇게 낮춘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한번 잠깐 정리를 중간에 네. 해보고 가면 이거네요. 부동산의 거래 증가는 가격이 떨어져도 안 하지만 네, 가격이 올라갈 때도 안 하다가 그렇습니다. 가격이 안 오를 거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수익을 내신 분들 중심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네. 그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근데 제가 이게 볼 때 이런 자산 구조를 볼 때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0대 이상의 예를 들어 일단 다주택자들이 제일 1번 타겟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 예. 1주택자들도. 어. 그래서 부산에서 병원을 하시는데 음. 거기에는 전세, 해운대 앞에 전세 사시고 네.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네.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러겠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집값이 2배 올라서 굳이 내가 거주할 집이 아니니까 1주택자임에도 더 이상 오르는 게 끝났어. 그리고 이런 세금, 느낌이면. 양도세도 거의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팔기 시작하면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신호를 의미 있게 보고 있다. 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원장님 그래서 지금 집 파는 분들을 영업하셔야 돼요. 네, 증시각도의 TV 저희를 찾아오십시오. 그래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올해 1, 2월 달 못하고 있지만 원래 과거 한 3년은 잘했습니다.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찾아오셔서 집 판 돈으로 이제 네, 네. 맡기면 이 증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런 분들이 오면은 저가 딱 갑자기 상세히 바르네. 소위 말하는 요즘 저 PBR 주식들 난리 나겠네. 배당 많이 주는 거. 안정적인 걸 원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전 자산 관리의 핵심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주택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주택을 내가 한 채 갖고 있으면 뭐 주택연금을 해서 일일이 받는다. 네, 네.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건 소비하는 거 맞고 이생만 반어서 그냥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자 돈을 좀 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를 뭐 20억짜리 들고 있는데 10억으로 줄여서 10억이 생겼어요. 네. 그걸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복리 효과를 내는 게 진짜 자산 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음. 그래서 한국의 자산 시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알려줘야죠. 근데 만약에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짜로 거대한 흐름이 되려면 한국에서 부동산 상승의 흐름이 이제 끝났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쉬었다가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떨어졌다가 회복할 거예요. 네. 근데 투자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고점 돌파를 못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고점 돌파 네. 못하면. 그래서 저는 전체적 시장으로서 아까 유동성이 폭발하는 그런 고점을 돌파하기 힘들다. 그러면 사실 파는 게 유리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게 쓰는 게 사실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을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뭐냐면 이런 고령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령화가 정말 세계 초스피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하게 이걸 자산을 또 살까요? 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퍼즐이 하나 맞춰졌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덕분에 아니 20년 지나면 살 사람이 없는데 그때 빈집 많아질 텐데 그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동산은 사이클이고 이제 뭐 총자산 기준으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했고 거기도 동의를 하는데 뭐 총자산은 늘어날 텐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인구 감소가 너무 큰 거잖아요. 네. 집이 필요한 애들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출생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 네.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인데 듣고 보니 지금 아직도 그런 생각을 조금밖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에 네. 대한 뭐 예를 들어 60대 이상이 이 생각을 하시면 아직 없는데 한 10년 지나면 70쯤 되면은 이 생각이 저절로 들 것 같다는 완전히 느낌이 바뀌죠. 드는데요. 또 하나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네.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거를 뭐 전세를 활용하든 아니면 대출을 받든 일단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자산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면 쓸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뭔가 의사결정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내가 판다든지 아니면 연금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큰 흐름에 있을 수가 있다. 월세는 대안이 안 되나요? 월세는 너무 수익률이 너무 낮죠. 너무 낮죠. 어. 네, 한국은. 은행 너무 이자보다 낮으니까. 전세제도 때문에 월세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네. 그게 또 그렇군요. 그쵸. 메커니즘이. 네. 네네.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면 전세로 가고 네. 전세가 올라가면 월세가 가는 구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세라는 일종의 회피 수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월세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요.
네네네. 예. 전세 없으니까. 지금도. 네. 그런데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금융시장하고도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수익률이 지금 사전에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는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당장 고령화돼서 들어오는 결국엔 근로소득과 이런 어떤 캐시플로우, 네. 현금 흐름이 줄기 시작하면 네. 사실 이거는 저는 뻔한 미래예요. 음.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네. 그런 미래에서 과연 이런 세대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저는 예측하는 게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시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미 그런 흐름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네, 이제부터 이미. 시작이다. 그렇죠. 시작이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음. 고령 세대들이 집을 팔기 시작했다. 네. 네. 그동안 사기만 했던 사람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자산 시장에서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살 사람이 없어도 안 팔면 안 빠져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논리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그렇죠. 이건 되게 현실적이고. 그런 쉽게 얘기하면 주식으로 환산해 보면 주식이 고점인데 얘네가 실적이 내년에도 좋고 그래서 계속 올랐다가 엔비디아 같이 막 올랐다가 드디어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실적이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럼 더 이상 안 올라. 그럼 사람들은 그때는 그렇죠. 더 좋은 놈으로 갈아타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자산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주식이 내 자산에서 1%밖에 안 되면 에이 뭐 어때? 좀 더 갖고 가지. 그러다가 한번 터질 수도 있잖아. 이럴 수 있는데 네. 내 자산의 80%예요. 매일 아파트를 보고 있다고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렇겠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주식 잔고를 보듯이 네. 네. 저희 심지어 1,000만 원 사놓고도 매일 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요 자산이 내 자산의 80%를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일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가 어떻게 되지? 이런 나라는 없어요. 주간으로 아파트 가격을 발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네. 이유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소비자들의 상태가 뭐냐? 부동산이 전부 다 내 자산의 80% 이상이다. 네.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주식에서 부동산을 전향한 이유가 네.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아질 테니까. 네. 이거 전향하셨습니까? 아니 급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쪽 시장이 워낙 커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산 관리에 그러니까 고령화 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한국의 자산 시장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가격이 한국은행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대략 한 30% 이상 떨어지면은 은행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된다는 지금 컨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논의의 이야기를 했고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뭐 10억짜리 9억 거래되는 건 쉬운 일이니 나는 3억에 샀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갑자기 그럼 아이씨 안 되겠다 그러면 8억 7억 이렇게 되면 고점 되면 30%가 너무 순식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집값이 더 이상 하락하는 거를 버티기 위한 정책이 당연히 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고요. 뭐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릴 거냐?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그분들은 부채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들의 부채율이 7%예요. 그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죠. 없어요. 그냥 이익만 줄 뿐이에요. 자, 젊은 세대가 빚을 일으켜서 산 사람들이 싸게 팔면 문제가 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근데 싸게 못 판다고요. 물량이 거주하고 물건이 덜 나온다. 거주하고 억지로 갚으면서 버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을 파는 사람들은 부채가 없는 집을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점검해야 될 게 영끌 쪽의 그 영끌 비율은 그렇게 안 높은가 보죠. 시장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그 정도 높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또 버텨낼 수가 있어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값 하락할 때 영끌 종들이 판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팔지 않아요. 버티죠. 끝까지 버티다가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매 비율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쪽은 그렇죠. 시장의 일반 시장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뭐 괴롭기는 하나
아유 어쨌든 내가 사는 건 고점 잡았네 이러면서 억지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 것이고 거주를 할 것이고 그렇죠. 물량의 증가는 고령자층을 통해서 출회가 되면서 되지만 호가는 떨어질지라도 금융 위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과장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네요. 아닙니다. 네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네. 2배 올랐다니까요. 네. 그분들이 팔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네네네. 미국처럼요. 네. 모기지를요. 집값의 80% 이상을 내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경매에 들어와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서브프라임이었다고. 그렇죠. 왜요? 그 자산의 대부분은 대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계부채가 그렇게 높은데 집값이 왜 오르지? 아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샀거든요. 한 채를 더 사고. 네네네. 또 기존의 자산에서 2배 번 걸 팔고 또 하나 사고. 네. 뭐 입지 좋은 걸 사고. 네. 이런 변화들 때문에 사실은 가계부채가 높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다른 시장이 오고 있다. 네. 이런 자산 가격이라는 건 그 나라의 총 유동성 또는 총 자산 네. 사이즈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긴 네,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총 자산 지금 뭐 전 세계 증시가 사상 최고가에 있는 거는 저는 미국의 그냥 토탈 에셋이라든가 이런 총 자산 증가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 아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으니 당연히 오르는 거다. 네. 근데 한국도 계속 꾸준히 늘지 않습니까? 네. 총자산이. 네. 그러면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총자산 증가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네. 어느 시점에서 맞물리면서 더 이상 안 빠지거나 딱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집값이 뭐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한국의 부동산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매물이 증가하면 네. 그래서 가격의 하락폭이 클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젊은 세대가 그 집을 대출을 적게 일으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처럼 그 네. 자산이 또 올라서 또 그들의 부동산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부채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겠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소하고 가야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걸 이건 당위론적 관점은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자산 배분의 관점이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요. 개발도상국이나 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된 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벌기 시작해 대출 많이 해서 집 사는 시대. 네네네. 우리는 뭐 1970년대. 우리는 1970년대 자산 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네네. 이게 재편 없이는 그런 상황이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의 충격은 올 수 있다. 예, 이게 네네. 일종의 셔틀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게 어쩌면 저는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시계열로 따지면은 뭐 1, 2년짜리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긴 얘기가 5년, 10년 이상의 얘기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하락폭이 얼마나 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그 어떤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일본처럼 그 셔틀이 20년 동안 이루어지면 네.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주가가 폭등하잖아요. 30년입니다. 30년. 그렇죠? 91년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네. 한국처럼 만약에 급하게 급하게 떨어지면, 되면 빠르게 시장이 바뀔 수는 있죠. 네. 하기가 지금 일본도 그러면 주식시장 4만이고 집값도 오르긴 하지만 주식시장 오름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트랜스퍼가 된 거네. 변화가 된 거죠. 이제서야. 예.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선진국에서 거의 반 중진국으로 떨어지고 나서 트랜스퍼가 된 거네. 그렇죠. 일본 같은 그렇죠. 경우. 그만큼 사실은 변화가 늦었는데 그래도 한국은 변화가 빠르니까. 다이나믹 하시죠. 네, 사람. 저는 네. 실은 이런 변화가 빠를 거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강남만 샀어요 그동안. 네네. 그러면 달라져. 강남이 팔 물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네. 네. 모든 게 역설로 바뀌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관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게 재건축 네. 아파트잖아요. 네. 재건축이 앞으로 물량이 계속 많고 재건축은 살 사람 없고 그럼 재건축 아파트 가장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완전 관점의 전환이 전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돌아간다면 만약 이 방송을 보고 있는 55세 이상의 다주택자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신 겁니다. 빨리 파시라. 제가 볼 때. 네, 여러분 진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선점을 해. 빨리 매도 선점을 안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잘못하면. 아시죠? 네. 그 심리적 효과 양대 효과라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팔기 시작하면 그냥 막 팔아요. 그럴 앞도 안 보고 그냥 꼭
양떼들은 앞에 양의 꼬리만 보고 가거든요. 예. 그럼 누가 1억 나서 팔았대? 근데 안 팔려. 그럼 난 2억. 이러면서 막 가격이 계속 빠질 수 있다고요. 주식시장 아마도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자산시장이라는 개념은 똑같으니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하고 가격 패턴은 심리 패턴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되게 그 시계열이 무지하게 짧게 나타나는 거고 주식은 그렇죠. 여기는 조금 넓혀서 나타날 그렇죠. 거고. 네. 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주택자고 나에 대해서 과중한 부동산을 들고 계시면 네. 빨리 이동하시는 게 지금 그나마 사줄 사람 있을 때 이동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그 자금을 다양한 자산을 그러니까 배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너무 좋겠다. 자산 부분의 핵심은 복리를 추구하는 건데 네. 부동산 자산은 앞으로 복리 자산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그래서 흥미로운 지점은 저희가 한번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2022년도에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30-40%가 빠집니다. 실거래가로. 네. 그러니까 20억짜리가 16억에 거래돼요. 그러니까 호가이긴 하지만 아니요. 실거래가. 그러니까 실거래가 한두 채. 한두 채죠. 한두 채.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한두 채가 떨어지는데 제가 누가 판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또 60대 이상이세요? 그것도? 그 연령은 정확히 구별은 안 되는데 왜냐면 개인 네네. 정보가 안 돼서 대신 보유 기간이 나와요. 아. 장기 보유자들이 싸게 팔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신호가 나온 거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때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야 빚에 못 이겨서 판다. 그렇지. 아니요. 그거 아니네. 아니요. 그거 아니네. 갑자기 4억을 싸게 팔고 40% 30%를 싸게 파는 사람들은 이미 3배가 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는 게 좋겠다라고 판 거예요. 나 3억 5천에 샀는데 20억 갔어. 근데 떨어지네. 그래 이게 정상이지. 그래 15억에 팔어. 뭐 이렇게 된다는 이미 10억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빚에 못 이겨서 파는 사람들 한두 건으로 끝나요. 그러면 끝나면 다시 올라. 네네네. 고점 회복하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빚 그렇죠. 투자 많이 해서 신용 잔고 그래서 신용 있는 사람 줄면은 다시 주식시장 가지 않습니까? 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는 번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200%번 사람들이 팔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건 못 이겨요. 그 매도세는. 네네. 그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네. 논리적으로 너무나 정연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너 다단계 하면 잘할 것 같아. 네,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이렇게 그냥 이제 뭐 사이클상으로 무조건 간다 안 간다 막 그런 얘기하면 듣다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뭔가 논리적 정합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듣다 보면 그냥 설득이 되다 말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봐도. 근데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설득이 됐습니다. 딱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자산 시장의 변화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한국의 주식 시장 좋을 수 있다. 여기서 어떤 트리거나 큰 방향성만 잘 맞아주면 한국의 주식 너무 좋지 않을까 사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진짜 기업의 주주가치 환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밸류를 올려가는 그런 투자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 없던. 저는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핵심이었어요. 아까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만난 투자자들이 저한테 던진 질문. 야, 니네는 안 사면서 왜 우리한테 사라고 그래? 우리가 사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말 임팩트가 그냥 가득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걸 배웠고 오늘 증시학도 TV 우리 투자인사이트 우리 이광수 광세복덕방 대표님과 함께 자산 가격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같이 대담 나누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